이 돌들은 스스로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 태평양 한가운데 가장 가까운 대륙에서 무려 3,500km나 떨어진 고립된 섬. 이스터섬 원주민들은 수백 년 동안 이 믿을 수 없는 말을 고집해왔습니다. 아파트 4층 높이, 무게 80톤에 육박하는 거대한 돌덩이가 스스로 일어나 걸어왔다고요? 현대 과학을 맹신하던 유럽의 학자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개한 부족의 허무맹랑한 미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말이죠. 그런데 수백 년간 비웃음당했던 이 미신이 최근 21세기의 한 실험실에서 완벽한 역학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진짜로 걸어간 거였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의문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미신이라며 비웃고 넘긴 고대의 기록 중에 아직 현대과학이 증명하지 못한 진실은 얼마나 더 남아있을까요? 어쩌면 고대인들은 우리가 상상조차 못할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보여드릴 7개의 미스터리는 전부 이런 것들입니다. 현대인이 설명하지 못했던 것,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던 것. 하지만 파고들수록 소름 끼치는 진실이 드러나는 고대의 수수께끼들. 피라미드부터 사하라의 눈, 그리고 스톤헨지까지. 7개의 문을 차례로 열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7번째 단서까지 보고 나면 이 미스터리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패턴을 발견하고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고대인은 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첫 번째 미스터리는 기자의 대피라미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 이곳에 높이 146m짜리 건축물이 올라갔습니다. 현대 아파트 50층과 맞먹는 높이입니다. 총 무게 약 600만 톤. 이 건물을 구성하는 돌의 개수는 약 230만 개, 평균 무게 2.5톤, 무거운 것은 17톤까지 나갑니다. 건설 기간은 약 20년으로 추정됩니다. 이걸 계산기에 넣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230만 개를 20년 안에 쌓으려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단 1초도 쉬지 않고 2분 20초마다 평균 2.5톤짜리 한 돌덩이를 쌓아 올려야 하거든요. 폭우가 쏟아져도 모래바람이 눈을 찔러도 밤낮 없이 2분 20초입니다. 바퀴 달린 수레도 철제 도구도 그 흔한 도르래도 없던 시대의 말이죠. 이 거대한 건축물이 과연 인간의 힘만으로 가능한 영역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오래된 답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기원전 5세기에 이집트를 직접 방문한 뒤 이렇게 적었죠. 10만 명의 노예가 20년간 혹사당하며 지었다. 이 한 문장이 2400년 동안 정설로 군림했습니다. 교과서에서도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피라미드는 늘 피와 눈물로 얼룩진 지옥의 건설 현장으로 그려졌죠. 그러나 현대 고고학은 이 오랜 통념이 사실이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1990년대 피라미드 바로 옆에서 거대한 노동자 마을과 무덤이 통째로 발견되면서 역사학계는 발칵 뒤집힙니다. 무덤 속 유골들을 정밀 분석했더니 놀라운 흔적이 나옵니다. 부러진 뼈가 아주 정교하게 맞춰져서 완치된 흔적, 즉 최고의 의사에게 수준 높은 외과 치료를 받은 전문 인력들의 뼈였던 겁니다. 노예였다면 상상도 못할 복지였죠. 더불어 발견된 그들의 식단 기록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노동자들은 매일 빵 서너 덩어리와 맥주 약 4에서 5리터를 일당으로 받았습니다. 맥주라고 해서 지금의 맥주를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당시 맥주는 알코올 도수가 낮고 영양가가 높은 액체 빵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노동자 마을 유적에서 대규모 제빵소와 맥주 양조장이 발견됐습니다. 하루에 빵 수천 개와 맥주 수천 리터를 생산했다는 말이죠. 이들은 채찍에 맞는 노예가 아니라 빵과 맥주로 급여를 받는 계약직 전문 노동자였습니다. 약 2만 명이 3개월 교대로 근무했다는 게 현재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본질로 향합니다. 강제 동원된 10만 명의 노예가 아니라 자발적인 2만 명의 인력으로 어떻게 이 대업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이집트 문명의 젖줄인 나일강의 대자연 주기에 있었습니다. 나일강은 매년 어김없이 범람을 일으켰습니다. 강물이 대지를 덮고 지나가면 기존의 토지 경계선은 모두 사라져버렸지요. 이에 따라 이집트인들은 해마다 강물이 빠진 뒤 측량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을 수천 년간 반복하면서 고도의 수학적 지식이 축적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하학입니다. 기하학의 어원이 그리스어로 땅을 측정한다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동시에 강물이 범람하는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 위해 밤하늘을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인 시리우스가
동쪽 지평선의 모습을 드러내는 날이 바로 범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수준 높은 천문학까지 완성하게 됩니다. 강의 범람은 이집트에게 재앙이 아닌 축복이었습니다. 상류에서 내려온 비옥한 토양이 매년 공급된 덕분에 다른 문명들이 지력 회복을 위해 농지를 쉴 때도 이집트는 해마다 풍요로운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압도적인 잉여 생산력이 수만 명의 전문 인력을 부양하는 경제적 기반이 되었고, 축적된 기하학과 천문학이 피라미드라는 경이로운 설계를 가능케 한 것입니다. 외계인의 기술이 아닌 대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며 쌓아올린 수천 년 지혜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학자들은 여전히 하나의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 거대한 석재들을 어떻게 그 높은 곳까지 운반했는가 하는 실무적인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학계는 피라미드 외부에 거대한 직선형 경사로를 쌓아 돌을 끌어올렸을 것이라 추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대한 모순을 안고 있었습니다. 피라미드가 높아질수록 경사로 역시 완만하고 길어져야 하는데, 계산상 나중에는 경사로의 부피가 피라미드 자체보다 더 커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오랜 난제에 대해 최근 매우 신뢰할 만한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스페인 발렌시아 공대의 비센테 루이스 로셀 로이그 연구원의 연구팀이 피라미드 건설에 사용된 운반 시스템의 구조를 새롭게 규명해낸 것입니다. 그들이 제시한 모델은 내부 나선형 경사로 시스템입니다. 외부에 별도의 거대 구조물을 만드는 대신 피라미드의 외곽 가장자리를 따라 내부를 빙글빙글 돌며 올라가는 통로를 활용했다는 설명입니다. 건축물이 높아짐에 따라 운반로도 그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구조로 피라미드 자체가 스스로를 쌓아 올리는 크레인 역할을 했던 천재적인 공법입니다. 이처럼 45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도 피라미드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호기심을 가장 자극하는 궁극의 미스터리는 아직 베일 뒤에 존재합니다. 우주에서 날아오는 미시입자인 뮤온을 이용해 피라미드 내부를 방사선 투시한 결과 과거에는 존재조차 몰랐던 거대한 빈 공간들이 잇따라 확인되었습니다. 대외랑 상부에 위치한 약 30m 길이의 거대한 공간, 그리고 정문 부근에서 발견된 또 다른 복도형 공간이 그것입니다. 4500년 동안 그 어떤 인간의 발길도 시선도 닿지 않은 채 완벽하게 봉인되어 온 암흑의 방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고대인들이 피라미드를 어떻게 지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단한 석조 장벽 깊은 곳에 대체 무엇을 숨겨두었는지는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철저하게 지키고자 했던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프리카 북서부 모리타니, 끝없는 모래가 일렁이는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그 두 번째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인공위성 사진을 펼쳐보면 황금빛 대지 위에 푸르스름한 눈동자 하나가 선명하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마치 지구가 우주를 향해 남겨놓은 거대한 지문처럼 말이죠. 정식 명칭은 리차트 구조, 사람들은 이를 사하라의 눈이라 부릅니다. 지름만 약 40km, 서울시 면적의 2배가 넘는 이 거대한 동심원은 자연이 빚어낸 가장 기묘한 시각적 충격 중 하나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거대한 눈을 처음 발견한 것이 땅 위의 인간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1960년대 제미니 우주임무의 비행사들이 지구 궤도에서 이 구조를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인류 최초로 우주유영을 했던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수천 년 동안 그 위를 걸어다녔던 유목민들은 자기가 거대한 눈동자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오직 우주 밖으로 나가 지구를 내려다보아야만 비로소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구조였기 때문이죠. 처음 과학자들은 이 완벽한 원형 구조를 보고 당연히 거대한 운석이 충돌한 흔적일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땅을 파보아도 운석 충돌 시 발생하는 특유의 변성 암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화산 분출의 흔적도 아니었습니다. 화산암 역시 발견되지 않았으니까요. 현재 지질학계의 주류 가설은 지질학적 돔 구조의 차별 침식입니다. 수억 년에 걸쳐 지하에서 올라온 암석층이 각기 다른 속도로 깎여 동심원이 노출됐다는 설명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미스터리가 아니라 지질학입니다. 신기하지만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루한 과학적 결론을 단숨에 뒤흔드는 아주 대담한 가설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사하라의 눈이 바로 플라톤이 레고 블록을 쌓듯 구체적으로 묘사했던 전설의 대륙 아틀란티스의 잃어버린 수도라는 주장입니다. 기원전 360년경 인류의 위대한 스승 플라톤은 그의 저서 크리티아스와 티마이오스의
전설의 대륙, 아틀란티스의 모습을 놀라울 정도로 상세히 적어 남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400년 전 그가 묘사한 잃어버린 제국의 풍경을 지금의 사하라의 눈과 하나씩 대조해보면 기묘하다 못해 소름 돋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형태입니다. 플라톤은 아틀란티스가 물과 땅이 번갈아 감싸는 완벽한 동심원 형태의 고리로 이루어진 도시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사하라의 눈이 바로 그 완벽한 동심원 고리 구조를 띠고 있지요. 둘째, 지형적 특징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아틀란티스의 북쪽에는 웅장한 산맥이 성벽처럼 둘러서 있고 남쪽으로는 아득하고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다고 했습니다. 리차트 구조의 위성 사진을 보면 신기하게도 북쪽에는 거대한 산지가, 남쪽에는 끝없는 평원이 정확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륙의 중심부입니다. 플라톤은 그 중심의 땅속에서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동시에 솟아나는 신비로운 셈이 존재한다고 적었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연구진이 리차트 구조의 가장 깊은 정중앙부를 조사한 결과 과거에 물이 뿜어져 나왔던 고대 샘물의 흔적이 실제로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스케일입니다. 플라톤이 기록한 아틀란티스 영토 구조의 핵심 폭은 127 스타디아, 현대 수치로 환산하면 약 23.5km입니다. 그런데 구글 어스로 사하라의 눈 내부 핵심 지형의 지름을 측정해보면 약 24km가 나옵니다. 이 아득한 숫자가 위성 측량값과 거의 일치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단서가 하나 더 더해집니다. 사하라의 눈에서 가장 가까운 고대 부족 마을인 우아단의 유적을 찾아가 보면 그곳에 오래된 건축물들이 전부 붉은색, 검은색, 흰색 돌로 지어져 있습니다. 이 역시 플라톤이 아틀란티스인들은 3색의 돌을 깎아 성벽을 쌓았다고 했던 기록과 정확히 일치하는 색상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막 한가운데에 해상제국이 있었다는 게 말이 되는가?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기후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하라, 사막이 원래부터 메마른 모래지옥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만 1000년 전부터 5000년 전 사이에는 이른바 녹색 사하라라 불리는 대초원 시대가 존재했습니다. 거대한 호수가 넘실대고 강물이 줄기차게 흐르며 온갖 동식물이 번성하던 풍요로운 땅이었지요. 실제로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서 발견된 8000년 전 암각화에는 사람들이 물속에서 여유롭게 헤엄을 치는 이른바 수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기온이 50도를 웃도는 지금의 사막 한복판이 과거에는 거대한 수영장이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사하라 서부 지하를 투시해 본 결과 과거 유럽의 라인강보다도 더 거대했던 고대강인 타말라세트 강의 물줄기 흔적이 확인되었는데 이 강의 지류가 바로 사하라의 눈 바로 옆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모리타니 사막지대에서 종종 발견되는 화석화되지 않은 고래, 뼈 역시 이곳이 한때 바다와 긴밀히 연결된 수몰 지역이었음을 물리적으로 증명합니다. 역사학적으로 플라톤이 지목한 아틀란티스의 멸망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만 1000년 전입니다. 지구 기후사에서 급격한 온난화와 함께 해수면이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영거 드라이어스기의 종료 시점과 정확히 맞물립니다. 거대한 해일과 기후 변동이 대륙을 휩쓸었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매혹적인 가설은 아직 현대 주류학계에서 정식 이론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하라의 눈이 고대에 인위적으로 축조되었다거나 실제로 도시로서 기능하며 수만 명이 거주했다는 결정적인 고고학적 유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양이 같고 위치가 맞고 기후적 타이밍이 일치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황일 뿐 물증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묘한 의문은 남습니다. 지구상 그 어디를 뒤져보아도 플라톤이 서술한 수많은 조건이 소수점 단위의 크기까지 한자리에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장소는 오직 이곳 사하라의 눈 외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하라의 눈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오늘도 우주를 향해 묵묵히 그 거대한 시선을 던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의 남동부 샨르우르파, 해발 760m의 거친 민둥산 꼭대기. 1963년 네로라하는 미국의 시카고 대학교와 튀르키예의 이스탄불 대학교 합동조사팀이 이 황량한 언덕을 지나갔습니다. 발끝에 석회암 파편 몇 개가 차였지만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저 중세시대의 흔한 무덤일 것이다. 보고서에는 그렇게 짤막하게 기록되었고 유적은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흐른 1994년
독일의 고고학자 클라우스 슈미트 박사가 이 잊힌 언덕을 다시 찾았습니다. 직관적으로 무언가를 느낀 그는 땅을 깊숙이 파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 세계 역사 교과서의 첫 페이지를 완전히 새로 써야 하는 위대한 발견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바로 괵베클리 테페의 등장이었습니다. 시간을 아득히 초월한 숫자의 충격, 그 척박한 땅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거대한 T자 형태의 석주들이었습니다. 높이 5.5m, 무게는 무려 최대 20톤에 달하는 거석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거대한 돌덩이 200여 개가 겹겹이 원을 그리며 정교하게 배열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단단한 석회암 표면에는 사자, 여우, 전갈, 독수리 같은 동물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듯 입체적인 구조로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T자형 석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하나의 거대한 사람을 형상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옆면에는 긴 팔이 조각되어 있고 두 손은 배꼽 위에 가지런히 모아져 있지요. 학계를 공포에 빠뜨린 것은 이 유적의 나이였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유적이 새겨진 시기는 기원전 9600년, 지금으로부터 무려 12000년 전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아득한지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 피라미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류의 고대 유산인 이집트 대피라미드가 기원전 2560년경에 지어졌으니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입니다. 괵베클리 테페는 그 피라미드보다 무려 7000년이나 앞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피라미드를 보며 인류의 아득한 고대 유산이라 감탄하지만 피라미드가 세워지던 그 옛날 기준으로도 괵베클리 테페는 이미 7000년 전에 범접할 수 없는 초고대 유적이었던 셈입니다. 더 놀라운 본질은 12000년 전이라는 시기에 있습니다. 이때의 인류는 농사짓는 법을 몰랐던 수렵채집인이었습니다. 정착할 수 있는 집도 없었고 음식을 담을 토기도 돌을 깎을 금속 도구도 당연히 없던 시대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 오늘 먹을 동물을 사냥하고 열매를 찾아 헤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그 시대의 인류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일의 생존조차 불확실한 척박한 환경에서 당신이라면 가장 먼저 무엇을 만들겠습니까? 추위를 피할 움막이나 식량을 저장할 구덩이를 파는 것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인들은 집이 아니라 신전을 먼저 지었습니다. 글자도 도구도 없던 이들이 오직 돌과 돌을 부딪혀가며 20톤짜리 거석을 깎아 산꼭대기에 세운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인류학의 오랜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기존의 역사학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전했다고 가르쳤습니다. 농경의 시작, 정착생활, 식량 잉여로 인한 종교 발생, 신전 건축. 그러나 괵베클리 테페는 이 거대한 역사의 톱니바퀴를 정반대로 돌려버렸습니다. 거대한 신전이 먼저 세워졌고 이 거룩한 장소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수많은 무리가 정기적으로 모여들었으며 그 수많은 입을 먹여 살리기 위해 주변에서 농경이라는 새로운 생존 방식이 시작되었다는 가설입니다. 실제로 이 신전에서 불과 15km 떨어진 카라자다그 산에서는 현대 모든 밀의 유전적 조상이 되는 최초의 야생밀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농경 흔적이 신전의 건축 시기와 정확히 맞물려 터져나온 것입니다. 신을 향한 갈망이 도리어 인류 문명의 위대한 진화를 이끌어낸 셈입니다. 괵베클리 테페는 결코 단 하나의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019년부터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된 인근의 카라한 테페 유적은 이보다 더 오래되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12000년 전 이 지역 전체가 거대한 거석 문화를 공유하던 중심지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장엄한 유적에는 고고학자들을 가장 깊은 미궁에 빠뜨린 기이한 수수께끼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수백 년간 신성하게 사용되던 이 거대한 신전들을 어느 날 고대인들이 일부러 엄청난 양의 흙과 자갈을 실어 날라 통째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파괴하거나 불태운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소중한 보물을 보관하듯 석주의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봉인하듯 흙으로 메워버렸지요. 그들은 왜 이 위대한 성역을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지워버려야 했을까요? 새로운 신앙의 등장을 천명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후세를 위해 완벽하게 보존하려 했던 거대한 타임캡슐이었을까요? 이 유적을 처음 발굴했던 클라우스 슈미트 박사는 이곳을 인류 역사의 0번 페이지라 불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2014년 현장 인근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바쳤음에도 유적의 고작 5% 남짓만 확인한 상태였지요.
여전히 나머지 95%의 거대한 비밀은 1만 2천년 전 고대인들이 덮어둔 단단한 흙 아래에 고요히 잠들어 있습니다. 1만 2천년 전 수렵인들이 무엇을 믿었고 무엇을 위해 20톤짜리 돌을 깎았으며 왜 그것을 다시 묻어버렸는지 답은 아직 그 땅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미스터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피라미드, 사하라의 눈, 괴베클리 테페. 공통점이 하나 보이지 않으십니까? 전부 있을 수 없는 곳에, 있을 수 없는 시기에, 있을 수 없는 규모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원시인이라고 부르던 사람들. 도구도 없고 문자도 없고 바퀴도 없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든 것을 설명하려면 현대의 공학자와 천문학자와 지질학자가 한 팀이 되어도 수십 년이 걸립니다. 원시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너무 쉽게 쓴 건 아닐까요? 이제 네 번째 단서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남아메리카입니다. 페루, 나스카 평원. 리마에서 남쪽으로 400km. 지구에서 가장 메마른 땅 중 하나입니다. 1939년 미국 역사학자 폴 코삭은 경비행기 안에서 멍하니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걸 기대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건조한 황무지, 끝없는 갈색 평원. 그런데 고도가 낮아지는 순간 그의 눈이 멈췄습니다. 사막 위에 새가 한 마리 누워 있었습니다. 부리 끝에서 꼬리까지 약 96m, 날개 폭이 66m나 되는 벌새 그림이 날개를 활짝 펼친 채 2000년째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옆을 보니 원숭이도 있었습니다. 꼬리를 동그랗게 말고 앉아있는 원숭이. 그 옆엔 거미와 콘도르, 사막 전체가 거대한 스케치북이었습니다. 나스카 치상화. 기원전 300년에서 서기 600년 사이 누군가가 이 사막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벌새, 원숭이, 거미, 콘도르, 고래, 앵무새, 정체불명의 사람, 형상, 직선, 삼각형, 나선형. 전부 합치면 1000점이 넘습니다. 가장 큰 그림은 콘도르 혹은 펠리칸으로 알려져 있고 길이는 무려 300m에 달합니다. 50층짜리 빌딩을 옆으로 뉘어놓은 크기입니다. 이걸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서울 잠실 롯데타워를 눕혀놓고 그 길이만큼 벌새 한 마리를 그린 겁니다. 사막 바닥에 그것도 맨손으로 말이죠.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크기가 아닙니다. 이 그림들은 하늘에서 내려다봐야만 보입니다. 땅에 서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흙바닥에 그어놓은 선처럼 보일 뿐입니다. 비행기가 발명되기 2000년 전에 그린 그림을 비행기를 타야만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누구를 위해 그렸을까요? 우선 어떻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허무할 만큼 단순하거든요. 나스카 평원의 지형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밝은 석회질 흙 위에 검붉은 자갈이 얇게 한 겹 깔려있는 구조입니다. 마치 하얀 도화지 위에 갈색 모래를 뿌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자갈을 걷어내면 아래에 하얀 바닥이 드러나게 되죠. 끝입니다. 페인트도 필요 없고 특수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갈을 치우면 그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1년 강수량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비가 안 오니 선이 안 지워집니다. 바람도 약해서 다시 묻히지도 않습니다. 한번 그으면 영원히 남는 겁니다. 자연이 만들어준 영구 캠퍼스인 셈이죠. 그럼 저 거대한 비율은 어떻게 맞췄을까요? 300m짜리 벌새의 날개 각도를, 부리의 곡선을 어떻게 오차없이 그릴 수 있었을까요? 답은 의외의 장소에서 나왔습니다. 지상화 주변에서 작은 돌판들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축소된 밑그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작은 그림을 격자로 나누고 그 격자를 수십 배로 확대해서 사막에 그대로 옮긴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모눈종이 확대법입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이 이미 쓰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 외계인의 흔적이 아닌 나스카 원주민들의 작품이라는 결정적 물증도 있습니다. 그들의 고대 무덤에서 출토된 흙도자기를 보면 사막에 그려진 벌새와 완전히 똑같은 문양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 손바닥만 한 도자기에도, 그리고 300m짜리 사막 위에도 같은 그림을 새겨 넣었던 것입니다. 스케일만 달랐지 작가는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렸는지에 대한 수수께끼는 풀렸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왜 그렸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볼 수도 없는 그림을 사막에 그린 걸까요? 문자가 없었던 나스카 문명은 그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이후 남미를 지배한 잉카 제국조차 매듭으로 숫자를 기록하는 키프 방식을 썼으나 스페인 침략자들에 의해 금액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이 그림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 만한 고대인들의 힌트가
전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양한 가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천문학 달력설. 별자리 지도다. 두 번째, 외계인 활주로설. UFO 착륙 표지판이다. 세 번째, 종교의식설. 신에게 보여주려고 그린 거다. 한때는 외계인설이 대중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에리 폰 데니켄이라는 작가가 신들의 전차라는 책에서 고대인이 이런 걸 만들 리가 없다. 외계 문명의 도움이라고 주장했거든요. 여러 가설 속에서 최근 가장 강력하게 떠오르는 가설은 바로 물과 관련된 간절한 의식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나스카인들은 사막이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푸키오스라는 경이로운 지하수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깔때기 모양의 나선형 구멍을 깊게 뚫어놓은 시설입니다. 이 나선형 구조는 지상에 부는 바람을 지하로 끌어들여 지하 수맥에 강한 압력을 가하게 만듭니다. 그 압력 덕분에 지하 깊은 곳에 숨어있던 물이 지상으로 밀려 올라오게 되지요. 오직 자연의 바람을 이용해 메마른 사막에 물을 대던 기적 같은 공학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질학자들이 위성 사진과 실제 지형을 정밀 대조해 보았더니 사막에 그려진 수많은 직선들이 바로 이 지하 수맥이 흐르는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나스카 지상화는 생명과도 같은 물을 주시는 하늘의 신에게 바치는 거대한 재단이자 동시에 땅속 어디에 물이 흐르고 있는지를 정교하게 표시해둔 고대인들만의 비밀 지도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선들에 매료되어 평생을 바친 인물이 있습니다. 독일의 천재 수학자 마리아 라이의 여사입니다. 그녀는 1946년부터 1998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려 52년 동안 나스카 사막에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빗자루를 들고 사막을 걸으며 선을 청소하고 기록했으며 밤에는 텐트 천장 너머로 별자리를 관찰했지요. 그녀는 생전에 나스카 지상화는 고대인들이 하늘의 별자리를 땅에 그대로 옮겨 적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천문학 책이라는 낭만적인 가설을 세웠으나 안타깝게도 명확한 수학적 증거를 완성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영원한 미궁으로 남을 것 같았던 나스카 사막에 최근 눈부신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야마가타 대학 연구팀이 인공지능을 투입해 수년치의 고해상도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과거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찾아내지 못했던 새로운 지상화 303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여사가 보낸 52년의 세월을 포함해 인류가 평생 찾아낸 그림보다 더 많은 양을 AI가 단 한 번의 분석으로 찾아낸 셈입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발견된 그림들에는 기묘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300m짜리 대형 그림들과 달리 크기가 5m에서 20m 안팎으로 아주 작았고 주로 고대 부족들이 걸어다녔던 길목을 따라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 작은 그림들은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땅 위에 걸어다니는 인간의 눈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어쩌면 고대 나스카인들은 이 사막의 도화지를 철저하게 이원화하여 사용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늘 높이 계신 신들을 위해서는 300m짜리 벌새를 그려 경배하고 땅 위를 걷는 이웃과 후손들을 위해서는 길가에 작은 그림들을 새겨 의정표로 삼았던 것이지요. 볼 수 없는 것을 그리려 했던 고대인들의 간절한 마음과 인간이 미처 보지 못한 것을 찾아낸 21세기 과학기술의 만남. 나스카의 붉은 대지는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할 수많은 수수께끼를 품은 채 하늘을 향해 조용히 누워 있습니다. 광활한 태평양 한가운데 남미 칠레 본토에서 서쪽으로 무려 3,500km나 떨어진 외딴 곳,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유인도이자 푸른 바다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고요한 섬, 바로 이스터 섬입니다. 다섯 번째 미스터리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 작은 섬의 해안가를 따라가면 기이할 정도로 거대한 돌석상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모아이입니다. 섬 전역에 존재하는 모아이의 수는 무려 887개. 어떤 것은 당당히 서 있고 어떤 것은 부서진 채 쓰러져 있으며 또 어떤 것은 채석장의 미완성 상태로 덩그러니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석상들의 평균 높이는 4m, 무게는 14톤에 달합니다. 가장 거대한 것은 높이가 21m에 무게가 무려 80톤에 육박하지요. 80톤이라는 무게는 오늘날 도로 위를 다니는 시내버스 10대를 한데 뭉쳐놓은 것과 맞먹는 중량입니다. 고대인들은 철제 도구도 없이 오직 단단한 돌만으로 이 거구를 깎아냈고 채석장에서 최대 18km나 떨어진 섬 가장자리까지 운반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웅장하고 진중한 석조 모아이에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박물관이나 사진에서 보는 모아이는 대개 텅 빈 눈을 한 채 무표정하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원래 완전체의 모아이에게는 강렬한 눈이 있었습니다. 하얀 산호로 흰 자위를 정교하게 다듬고 그 중심에 붉은 화산암이나 검은 흑요석을 박아 동공을 만들었던 것이지요. 지금은 세월의 풍파 속에 산호눈이 대부분 부서져 소실되었지만 수백 년 전 완전체의 모아이들은 하늘과 대지를 향해 생생하게 눈을 부릅뜨고 수호신처럼 서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부 모아이들의 머리 위에는 푸카오라고 불리는 거대한 붉은 원통형 돌이 얹어져 있습니다. 원주민들의 전통 머리 모양이나 왕관을 상징하는 이 푸카오의 무게는 최대 12톤에 달합니다. 여기서 공학자들을 괴롭힌 난제가 등장합니다. 모아이와 푸카오는 서로 다른 채석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세워진 10m 높이의 석상 머리 위에 어떻게 버스 한 대 무게의 돌모자를 가뿐히 올릴 수 있었을까요? 2018년 발표된 고고학계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고대인들은 석상 뒤편에 완만한 경사로를 쌓은 뒤 밧줄을 양쪽에서 감아 올리는 지혜로운 굴리기 공법을 사용해 이 난제를 해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든 모아이는 섬 동쪽에 위치한 라노 라라쿠라는 화산의 암석을 깎아 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노 라라쿠 채석장에 가보면 기이하다 못해 등골이 서늘해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마치 어제까지만 해도 석재를 깎던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전체 모아이의 절반에 가까운 397개의 석상이 미완성 상태로 채석장에 그대로 널려있기 때문입니다. 완성하여 운반하던 도중 길가에 쓰러뜨린 것 등 모든 작업이 특정 시점에 한꺼번에 마법처럼 중단된 흔적입니다. 이 섬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섬에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최초의 건국왕인 호투마투아가 부족 간의 전쟁에서 패한 뒤 두 척의 카누에 300명의 추종자를 태우고 고향인 히바 대륙을 떠나 이 고립된 섬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특히 섬 한복판에 자리한 아우 아키비의 7개의 모아이는 왕과 함께 섬을 찾았던 7명의 정탐 사절을 기리는 석상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터섬의 다른 모든 모아이는 주민들을 보살피겠다는 듯 바다를 등지고 섬 안쪽 마을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오직 이 7개의 모아이만이 유일하게 푸른 바다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지요. 자신들이 떠나온 머나먼 고향 히바 대륙을 향해 영원한 시선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서두에서 전해드렸듯이 석상들이 스스로 걸어서 해안가까지 이동했다는 원주민들의 오랜 구전은 현대 과학자들에게 오랜 기간 비웃음거리였습니다. 문자 기록이 없어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진 신화였으니까요. 그러나 2012년 미국의 고고학자 칼 리포 박사 연구팀은 이 오랜 전설을 공학적으로 완벽히 증명해냈습니다. 모아이 석상의 하단부를 분석해보니 무게중심이 살짝 앞으로 쏠리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연구팀이 실물 크기의 복제품을 만든 뒤 머리에 밧줄 3가닥을 묶고 좌우에서 리듬감 있게 번갈아 잡아당기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80톤에 달하는 거대한 석상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좌우로 몸을 뒤뚱거리며 스스로 앞으로 걸어 나간 것입니다. 고대의 전설이 21세기 실험실에서 가장 명쾌한 물리학과 역학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수께끼가 풀리자마자 또 다른 거대한 의문이 꼬리를 묵니다. 현재 이스터섬은 거친 풀밭과 바위만 뒹구는 황량한 섬입니다. 하지만 고대 토양의 화분을 정밀 분석한 결과 과거 이 섬은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열대 야자수 숲이 빽빽했던 풍요로운 낙원이었습니다. 그 많던 나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수십 년 동안 학계를 지배한 정설은 생태학적 자살 가설이었습니다. 부족들이 더 크고 웅장한 모아이를 만들어 운반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나무를 베어 뗏목과 지지대로 썼고 그 결과 숲이 황폐해지자 토양이 유실되어 농사가 불가능해졌으며 결국 굶주림에 지친 부족들이 서로를 공격하며 문명이 스스로 파멸했다는 다소 교훈적인 서사였습니다. 채석장에 멈춰선 397개의 석상도 그 끔찍한 내전의 증거로 해석되었지요. 그러나 최근 2020년대 들어 발표된 최신 고고학 연구들은 이 비극적인 서사에 강력한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섬에서 출토된 유물과 인구 통계를 재조사한 결과 모아이 제작이 갑작스럽게 중단된 시점은 내부 전쟁의 시기가 아니라 1722년 유럽인들이 이 섬에 발을 디딘 시점과 맞물린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외부 세계에서 밀려온 천연두와 나병 같은 치명적인 전염병, 그리고 무자비한 페루 노예 무역상들의 외부 약탈이 시작되면서 수천 명에 달하던 섬의 인구는 순식간에 고작 111명까지 무참히 주저앉았습니다. 문명이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이닥친 잔혹한 폭력에 의해 강제로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뜻입니다. 비극의 원인이 아니었든 바깥이었든 역사의 결과는 서글프도록 차갑습니다. 찬란한 지혜를 가졌던 원주민들의 인구가 전멸에 가깝게 급감하면서 그들이 축적해온 귀중한 지식의 맥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석상을 정교하게 깎는 법도, 80톤의 무게에 중심을 맞춰 걷게 하는 법도, 12톤의 모자를 올리는 공법도, 그리고 그들이 석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했던 대화의 의미도 모두 아득한 바다 뒤로 사라졌습니다. 오직 주인을 잃은 887개의 석상만이 섬의 묵직한 유산으로 남았을 뿐입니다. 오늘날 이스터섬의 해안가에 서면 산호누는 모두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텅 빈 눈 한 개로 섬 안쪽의 대지를 묵묵히 바라보고 있는 모아이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원주민들은 그 방향이 먼 조상들이 자신들의 후손을 따뜻하게 지켜봐주는 자애로운 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지상의 인간들은 모두 떠나가고 지식은 끊겼지만 고대인들이 남긴 887개의 빈 눈은 오늘도 그 외로운 섬을 변함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6번째 미스터리는 인류의 인쇄 역사를 통째로 뒤흔든 위대한 유물, 파에스토스 원반입니다. 1908년 7월 3일, 지중해의 아름다운 섬 크레타. 이탈리아의 고고학자 루이지 페르니에르 박사는 고대 궁전의 어두운 지하 저장소를 발굴하던 중 흙먼지 속에서 진흙으로 구워 만든 작은 원반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름은 고작 15cm, 두께는 1cm. 성인의 손바닥 위에 가뿐히 올라가는 이 작은 점토, 원반의 양면에는 중심을 향해 달팽이 껍데기처럼 나선형으로 정체 모를 기호들이 빼곡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유물의 제작 시기는 기원전 1700년경, 지금으로부터 무려 3700년 전이었습니다. 찬란했던 미노스 문명의 전성기 유물이었지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저 고대 문명의 평범한 유물 중 하나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원반에는 인류의 시간축을 사정없이 뒤흔드는 치명적인 특징이 숨어 있었습니다. 원반 표면을 정밀 분석하던 학자들은 이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원반에 새겨진 문자는 뾰족한 도구로 하나씩 긁어서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젖은 진흙 위에 도장처럼 눌러서 찍은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고대 장인은 45개의 서로 다른 상형 문자 모양을 단단한 재료로 미리 깎아 활자 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점토 위에 꾹꾹 눌러 찍어 조합한 뒤 불에 구워 단단하게 완성했습니다. 틀을 미리 만들고 이를 자유롭게 조합하여 대량으로 찍어내는 방식. 이는 현대 우리가 사용하는 인쇄와 활자의 완벽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자판을 눌러 글자를 조합하는 개념이 이미 3700년 전에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보통 서양 역사에서 최초의 활자, 인쇄 개념이 등장한 것은 11세기 독일의 수도원 문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에스토스 원반은 이보다 무려 2500년이나 앞서 인쇄술을 실현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보다도 아득히 빠른 인류 최초의 활자 인쇄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기존의 역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모순과 마주하게 됩니다. 크레타 섬 전체를 뒤지고 에게의 문명권의 모든 유적을 샅샅이 발굴해 보아도 이와 같은 인쇄 기법으로 만든 유물은 단 한 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파에스토스 원반 단 하나뿐입니다. 그 위대한 기술을 발명해 놓고 왜 더 이상 책을 찍어내거나 다른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까요? 왜 단 한 번 쓰이고 역사 속에서 마법처럼 사라진 걸까요? 마치 누군가가 미래의 기술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 딱 한 장의 장난을 남겨두고 간 것처럼 말이지요. 세계적인 석학 제레드 다이아몬드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이 원반을 두고 역사적으로 잘못된 시기에 너무 일찍 태어난 발명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종이나 파피루스처럼 인쇄술을 대량으로 받아들일 사회적 기반이나 재료가 부재했기 때문에 시대를 너무 앞서간 천재적인 발명이 계승되지 못하고 그대로 사라졌다는 씁쓸한 분석입니다. 이 원반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미스터리로 꼽히는 진짜 이유는 116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 문장을 단 한 줄도 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천재 암호학자들과 언어학자들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당시 크레타 섬에서 사용되던 고대 문자와 연관이 있을 거라 확신했지요. 하지만 해독 결과 원반의 기호는 그 어떤 고대 언어와도 겹치지 않는 완벽하게 고립된 독자적인 문자 체계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대조군 문서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45개의 기호로 이루어진 고작 241자의 짧은 문장은 짜 맞추기에 따라 수십 가지의 그럴듯한 해석이 나와버립니다. 정답의 후보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정답을 압축할 수 없는 아이러니에 빠진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 역설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읽지 못하는 이 3700년 전의 문자들이 현재 전 세계 컴퓨터의 디지털 표준 문자인 유니코드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컴퓨터의 특정 코드 번호를 입력하면 모니터 화면에 파에스토스 원반의 기호들이 선명하게 표시됩니다. 현대의 최첨단 엔지니어들이 고대의 미지 문자를 디지털 세계에 영원히 보존해 둔 것이죠. 그러나 컴퓨터로는 이 글자를 완벽히 화면에 띄울 수 있을 뿐 정작 그 의미는 알지 못합니다. 과연 이 작은 원반에는 어떤 비밀이 인쇄되어 있을까요? 신에게 바치는 경건한 기도문일까요? 아니면 우주의 주기를 기록한 천문학의 핵심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그저 고대 어느 장인의 단순한 서판 연습이었을까요? 사실만을 담백하게 나열해 보겠습니다. 지름 15cm, 앞뒷면 도합 241자, 활자로 쓰인 45개의 기호, 전 세계에 단 하나뿐인 해독 불가의 기록. 이 위대한 인쇄술의 시조는 오늘도 그리스 헤라클리온 박물관의 차가운 유리관 안에서 인류가 자신의 비밀을 풀어주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7번째 미스터리는 안개 낀 솔즈베리 평원에 우뚝 선 영국의 상징, 스톤헨지입니다. 앞서 살펴본 다른 미스터리들이 주로 이 거대한 것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묻게 했다면 스톤헨지는 우리에게 아주 기묘한 질문을 하나 더 던집니다. 왜 하필 그 먼 곳에서 그 돌을 여기까지 가져와야만 했는가? 스톤헨지를 이루는 석재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바깥쪽을 감싸고 있는 거대한 사르센석은 평균 무게가 무려 25톤에 달하지만 다행히 약 25km 떨어진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가져왔습니다. 진짜 문제는 안쪽에 세워진 작은 돌들인 블루스톤입니다. 평균 무게 4톤짜리 이 돌들은 약 225km나 떨어진 웨일스 지방에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운반되었습니다. 225km를 이동한 것만으로도 고고학자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인 2024년 8월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호주의 커틴 대학교와 영국 UCL 공동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스톤헨지 가장 중심에 누워있는 6톤짜리 제단석의 고향은 웨일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먼 영국의 최북단, 바로 스코틀랜드였습니다. 거리로 환산하면 무려 750km 밖입니다. 750km라는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체감해볼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직선 거리가 약 325km입니다. 그 먼 길을 한번 왕복하고도 100km를 더 가야 하는 아득한 거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 닦여진 도로도 없고 바퀴 달린 수레도 없으며 말이나 소 같은 가축조차 길들여지기 전인 시대의 고대인들은 오직 맨몸과 밧줄만으로 6톤짜리 바위를 끌고 750km를 전진했던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비슷한 돌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은 인근의 돌을 거부했습니다. 반드시 750km 떨어진 스코틀랜드에 바로 그 돌이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들은 왜 이런 무모해 보이는 고행을 자처했던 걸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스톤헨지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고대인들의 깊은 세계관이 담긴 성역이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 학계에서 가장 널리 인정받는 가설은 스톤헨지가 바로 죽은 자들을 위한 영원한 성역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스톤헨지에서 북동쪽으로 약 2.4km 떨어진 곳에는 전체적인 구조와 크기가 쌍둥이처럼 똑 닮은 또 하나의 건축물이 존재했습니다. 단 하나 재료가 돌이 아니라 나무라는 점만 달랐지요. 학자들은 이를 우드엔지라 부릅니다. 고대인들에게 나무는 시간이 흐르면 자라나고 결국 썩어 없어지는 산자들의 세계를 의미했습니다. 반면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돌은 죽은 자들의 세계를 상징했지요. 고대인들은 특정 절기가 되면 산자들의 영역인 우드엔지를 떠나 강줄기를 따라 죽은 자들의 영원한 성역인 스톤헨지로 이동하는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거룩한 이래를 치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역의 길목에는 자연이 선물한 놀라운 우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스톤헨지 중심부로 향하는 고대 도로인 에비뉴의 흔적을 따라가 보면 기이한 현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동짓날 해질 무렵 이 길 위에 서서 스톤헨지를 바라보면 길의 중심축과 겨울 태양이 마지막으로 지는 일몰 지점이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맞물립니다. 놀랍게도 지질학자들이 이 길 아래의 땅속을 파보았더니 아주 오래전 빙하기가 끝나고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대지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깊은 도랑이 발견되었습니다. 수만 년 전 대자연이 우연히 새겨놓은 땅의 홈이 신기하게도 동짓날 해가 지는 방향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5천년 전의 고대인들은 평원을 걷다 이 신비로운 대자연의 선을 발견했습니다. 겨울의 태양이 우주의 질서에 따라 마지막 숨을 거두는 곳을 가리키는 대지의 지문. 그들은 자연이 허락한 이 신성한 선의 끝에 결코 썩지 않는 영원한 돌을 세워 조상들을 모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멀리 떨어진 영국 각지의 돌들을 한자리에 모았던 걸까요? 2024년 12월 UCL 연구진은 이에 대해 매우 감동적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웨일스의 블루스톤, 스코틀랜드의 제단석, 잉글랜드 남부의 사르센서까지 영국 전역의 돌을 힘들게 모아 하나의 성역을 완성하는 행위 자체가 당시 사방으로 흩어져 살던 부족들을 하나로 묶은 위대한 정치적 통합의 상징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서로 다른 고향을 가진 돌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며 거대한 공동체의 탄생을 선포했던 것이지요. 여기에 인류학적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위대한 단서가 하나 더 존재합니다. 2019년 스톤헨지 주변에서 발견된 인골들의 DNA를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돌을 세운 인류의 조상들은 기원전 4000년경 아나톨리아, 즉 지금의 티르키의 영토에서 출발해 지중해를 건너 영국 땅에 도달한 농민들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나톨리아 반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세 번째 단서에서 살펴보았던 인류 최초의 거석 신전인 괭베클리 테페가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1만 2000년 전 티르키예의 거친 산꼭대기에서 거대한 거석 신전을 세웠던 그 인류의 후손들이 수천 년의 세월을 건너 유럽의 반대편 영국 땅에서 다시 한번 거대한 돌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유전자 속에 깊이 새겨진 거석을 향한 본능이었을까요? 아니면 수천 년 동안 대를 이어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초고대 문명의 희미한 기억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대 과학은 아직 이 깊은 연결고리에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스톤헨지라고 하면 신비로운 복장을 한 켈트족의 드루이드 사제들이 마법 같은 의식을 치르던 곳으로 기억하곤 합니다. 지금도 매년 하지와 동지가 되면 수많은 드루이드 교도들이 이 돌 주변에 모여 제사를 지내지요. 그러나 역사적 진실은 다릅니다. 스톤헨지는 켈트족이 영국 제대에 발을 디디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드루이드 사제들이 이 돌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보다 훨씬 더 오래전 존재했던 미지의 선조들이 남긴 위대한 유산을 후대에 찾아와 경외심으로 차용했을 뿐입니다. 스톤헨지를 눈물과 땀으로 세웠던 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이름을 증명할 문자도 역사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시간의 흐름 속에 부서질 모든 나약한 것들을 배제한 채 5000년이 지나도 결코 썩지 않는 묵직한 돌만을 이 대지에 남겨두었습니다. 가장 영원한 재료로 자신들이 여기에 존재했음을 증명하려 했던 고대인들의 장엄한 신호. 그 단단한 침묵은 오늘도 솔즈베리 평원의 푸른 안개 속에서 고요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추적해온 이 거대한 7개의 단서들을 한자리에 모아 나란히 세워보겠습니다. 4500년 전 230만 개의 거석을 밤낮 없이 쌓아 올린 지혜의 결정체 대피라미드. 지름 40km의 거대한 동심원이자 2400년 전 플라톤의 기록과 소수점까지 일치하는 사하라의 눈. 12000년 전 농사도 짓기 전인 원시 수렵인들이 세운 최초의 거석 신전 괭베클리 테페. 오직 하늘에서 내려다보아야만 비로소 온전한 형상이 드러나는 사막 위의 거대한 캠퍼스 나스카라인. 무게 80톤의 거구가 스스로 걸어갔던 비밀의 섬, 그리고 남겨진 887개의 빈 눈 모아이 석상. 3700년 전 태어난 인류 최초의 활자, 인쇄물이자 현대 디지털 세계까지 이어진 해독 불가의 암호, 파에스토스 원반. 그리고 750km라는 아득한 거리 너머에서 6톤짜리 바위를 끌고 온 핏줄의 이끌림, 스톤헨지까지. 지구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거대한 수수께끼들을 가만히 복기해보면
시공간을 초월해 흐르는 단 하나의 명확한 패턴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위대한 유산들이 전부 인간이 먹고 사는 생존에는 전혀 필수적이지 않은 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장 배를 채우기 위해 굳이 600만 톤짜리 피라미드를 쌓아 올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오늘 내일 먹을 사냥감을 한 마리 더 잡기 위해 12,000년 전 산꼭대기에 20톤짜리 돌기둥을 세워 신전을 만들 이유도 전혀 없었지요. 사막 바닥에 300m짜리 벌새를 그린다고 해서 하늘에서 비가 더 내리는 것도 아니었고 750km 밖에서 6톤짜리 바위를 숨가쁘게 끌고 온다고 해서 곡식이 더 기름지게 자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장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생존, 바로 그 너머에 존재하는 무언가를 위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 무언가가 신을 향한 간절한 종교였는지, 위대한 왕의 권력이었는지, 우주의 주기를 읽어내는 천문학이었는지, 혹은 흩어진 부족을 하나로 묶은 결속이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이 나아갔던 위대한 방향만은 정확히 하나로 수렴합니다. 인류는 먹고 사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기도 전부터 자신들의 삶에 위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도 내 당대의 짧은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자식부터 수세대에 걸쳐 온 몸을 던져 매달릴 만한 영원한 가치를 말이지요. 12,000년 전 수렵인이 거친 돌을 깎아 신을 모신 이유도 5,000년 전 농민이 한반도 종단 거리보다 먼 곳에서 바위를 끌고 온 이유도 3,700년 전 크레타 섬의 장인이 45개의 도장을 파서 글자를 찍어내려 했던 이유도 결국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고동치던 똑같은 충동이었습니다. 나는 여기 살아있었다. 그리고 내가 품었던 이 위대한 가치를 대지에 남겨두겠다. 이것만큼은 나라는 나약한 존재보다 더 오래 살아남아야 한다. 만약 고대 선조들에게 이 장엄한 충동이 없었다면 오늘날 인류가 이룩한 거대한 성당도, 학문이 요람인 대학도, 저 푸른 우주를 유영하는 우주정거장도 결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4,500년 전의 대피라미드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최첨단 스마트폰 사이의 거리는 생각보다 그리 멀지 않은 셈입니다. 이제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대인들은 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어쩌면 그들이 알았던 것은 눈에 보이는 기술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장의 생존 너머에 분명히 무언가 더 가치 있는 것이 존재한다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라면 나의 온 평생을 바쳐도 좋다는 숭고한 확신 말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만 년이라는 아득한 세월이 흐른 뒤 미래의 누군가가 우리 문명의 잔해를 발견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운 튼튼한 콘크리트 건물들은 전부 부서져 모래가 되고 그 견고하던 철 구조물들은 붉게 녹슬어 바스러졌으며 수많은 지식을 담아두었던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마저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먼 미래의 세계. 그 쓸쓸한 폐허 위에 선 미래의 고고학자가 우리가 남긴 거대한 도시의 흔적이나 우주로 쏘아 올린 인공위성의 잔해를 바라보며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마 그들도 먼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이렇게 읊조릴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았던 이들은 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 우리가 4,500년 전에 대피라미드를 올려다보며 온몸으로 느꼈던 것과 정확히 같은 경외감을 느끼면서 말이지요. 인류의 역사는 이렇듯 보이지 않는 위대한 가치를 증명해 나가는 장엄한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역사꾼 김서방이 준비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7가지 수수께끼 중 마음속에 가장 깊은 울림을 주었거나 더 자세히 파고들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 편안하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